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뒤에 후반부 스타트업 투자 유치 앤 IR 마스터링 뒤에 후반부 내용을 오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번 주에도 이제 목차 보여드렸는데 좌측에다가 저번 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3이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챕터 3이 워낙 중요해서 앞에 이제 프로세스하고 3의 2-1번에 아주 개괄적으로 먼저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예습하는 차원에서 저번 주에 얘기를 먼저 드렸었고 여기 지금 채팅방에도 올라 있는 것처럼 저번 주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복습하신 것들 또 그러니까 저번 주 포함해서 이번 주 나올 얘기들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계속 중간중간 올려주시면 매니저님이 별도로 취합해서 중간에 챕터 3 끝나고 한번 쉬고 쉬기 전에 시간이 되면은 답변을 좀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쉬고 나서 시작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챕터 4는 이제 IR 자료 작성이나 피칭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타사 사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전반적으로 모아서 궁금하신 것들 Q&A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3을 처음부터 시작을 할 건데 3-1에서는 키워드 정도 다시 이제 짚은 다음에 3-2 이 부분에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중적으로 하고 잠깐 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한 3개 정도 보여드릴 거라서 뭐 말하는 거 플러스 전체적으로 동영상 플레이하는 시간도 한 15분 정도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늘은 좀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투자 프로세스 관련돼서 여기서도 뭐 한참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전반적인 거를 다 반복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키워드만 3-1에서는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투자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왜 사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챕터 4에서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저 위쪽에서 두 번째 있는 IR 투자사 찾아가서 하는 제대로 하는 뭐 한 2시간짜리 IR 끝나고 나서 대표이사가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말씀드리는 투자 메커니즘 투자자의 일하는 방식 투자자의 사고 방식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면 뭐 대표이사가 되게 똘똘해 보여도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거예요. IR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전화 와서 뭐 돈 언제 들어오냐고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경우 많은데 이게 중간중간 어떤 프로세스에서 언제 이게 튕겨나갈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끝까지 다 이 단계를 통과를 해야 투자라는 게 일어나는 거니까 대표이사들은 끝까지 정말 쉽게 얘기해서 통장에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집중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민감도를 높여서 해야 되는 거지 쉽게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VC 기준으로는 한 6개월 여기 이제 초기 기업이 극초기 기업이 좀 많으니까 뭐 엑셀러레이터나 뭐 이렇게 만나서 하더라도 진짜 아무리 빨라도 한 2-3개월은 걸릴 거예요. 뭐 엔젤 투자자 주변에 친구나 뭐 개인이 만나서 카페에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 들어보고 자기는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아니고는 기관 투자자급의 투자사를 만나서 투자 받는다 하면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셔야 되고 저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는 뭐 빠른 분은 지금 투자자를 컨택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내년 뭐 요때쯤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텐데 본인이 돈이 필요한 시점이 있으면 거꾸로 역산을 해서 거기다 버퍼를 감안해서 언제부터 만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아야 돼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 IR하고 나면은 뭐 다음 주에 돈 들어오겠지 그래서 뭐 3주 뒤에 부품 발주 뭐 이런 거 했다가는 일이 다 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얘기 드린 것 중에 이제 3-1 투자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거 또 하나가 여기 빨간색 볼드 쳐 있는 것처럼 투자자가 보는 포인트가 그래서 뭐냐 이거를 이제 3-2부터 되게 디테일하게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릴 건데 시장성, 사업성, 키워드로 줄이면 시장성, 사업성, 두 번째 차별성, 경쟁력, 세 번째 사람팀, 네 번째 엑시.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의 투자 펀드가 만들어지는 구조에서는 기승전 엑시. 이 얘기를 이제 저번 주에 한참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면은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속된 말로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은 투자라는 이벤트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거고 상대가 나한테 미래 가치에 있다는 걸 공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저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네 가지 포인트가.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수익이 나면서 회수가 될 수 있는 그것도 바라보는 타임라인 안에. 근데 8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펀드가 이제 보통 만들어지면 8년짜리니까 펀드 자체는 8년인데 보통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기업의 개수 15개 정도를 감안하면 한 기업에는 한 3, 4년이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이제 벌써 몇 번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 안에 어떤 방식으로 엑시트하는 방법은 이제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 중에 어떤 걸로 하나로 수익을 나면서 이거는 수익도 내면서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회사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결국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투자자 설득하는데. 그리고 IR 자료 만들고 피칭하는데 핵심이고 투자자 평소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핵심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기술 좋아요,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뭐 이렇게 느낌이 들면은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사람, 팀, 엑시 그 중에서도 엑시, 기승전 엑시 이 얘기를 이제 저번 주에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돈을 잘 벌어서 투자라는 걸 고려 안 해도 되는 시점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저 키워드는 머릿속에 정말 빡 집어넣어야 된다.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도 저 포인트에서 평가를 받고 그게 이제 저번 주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단 정부 지원 사업은 엑시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엑시트는 빼고 그 앞에 세 개는 결국 똑같은 신보 기부 가서 대출 보증을 받더라도 결국 저 네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어디 가서 평가받더라도 저 포인트에서 다 평가받는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린 거고 다음 챕터 오늘 얘기하려는 본격적으로 3-2부터 들어가면서 타사 사례도 좀 보여드리고 훨씬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 키워드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 프로세스에서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 IR 하고 나서 회사가 괜찮다고 하면 일단 고 하거든요. 뭐 IR에서 이렇게 그냥 튕겨 나가는 회사도 많은데 뭐 일단 투심이까지 가보자 이러고 나서 이제 결정이 나면 담당 심사에게 투자 검토 보고서 만들고 이거는 이제 A씨를 만나든 V씨를 만나든 뭐 자산운용사 만나든 뭐 누구를 만나든 이 프로세스대로 가는데 핵심은 저번 주에 얘기 드린 건 그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저번 주에 보여드린 64.8% 그 미국 통계 기준으로 제가 저번 주 거를 잠깐 다시 갔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저번 주에 보여드린 통계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에서 보면 확신이 들어서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원금 회수가 안 되는 1x 미만이 64.8%라는 게 미국 통계다 얘기를 이제 드렸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통계 자체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추정컨대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죠. 저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때 배우듯이 뭐 이게 모수가 많아지면 뭐 표준 분포로 수렴하든지 항상 그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확신이 들어서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저 64.8%에 떨어지는 회사가 되게 많다. 그 얘기를 이제 저번 주에도 계속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투심에 맞대서 저번 주에 얘기 드린 거를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게 담당 심사역이 이렇게 보통 앉아갖고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대표님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위에서 두 번째 있는 IR 저 때가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그 앞뒤로는 담당 심사역을 만날 수는 있어도
뭐 전체 그 투자사의 뭐 대표이사부터 모든 심사역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는 없다고. 특히나 투심이는 내부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면 투자 유치 과정을 이렇게 쭉 밟게 되면 그 담당 심사역,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딜 오너, 그 회사에서 그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를 이제 프로세스를 끌고 가는 그 담당 심사역이 이렇게 대표이사를 대변해서 앉아서 이 원탁 회의 같은 데 앉아갖고 여기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 회사는 투자할 만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번 주에 얘기 드린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호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이제 나타났어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이런 회사 왜 투자하려고 그런 거야? 옛날에도 뭐 이런 비슷한 거 많이 봤는데 탁 튀는 회사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뭐 오만 얘기가 나오는 거야. 투자가 되는 회사는 결국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이 돼서 한 회사가 투자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 노 하면은 투자가 이제 부결나는 거죠, 투심위에서. 그래서 이제 되게 날선 논쟁 이런 것들이 보통 투심위 때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 못할 정도의 그런 얘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완전히 비속어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고, 투심위도 한 2시간 진행되는데, 근데 하여튼 거기에 깔린 심리는 그런 거예요. 아까 64.8%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펀드가 만들어지는 구조에서 탑다운으로 정부 돈으로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펀드 만들어주는 사업에서 펀드를 아예 공고가 나올 때부터 펀드 규모도 딱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몇 번 얘기 드린 것처럼 펀드 만들어지고 나면 뭐 어마무시하게 거기서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15개 정도 포트폴리오를 까니까 투자하는 기업의 개수가 15개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펀드에 만들고 나면은 투자하려는 개수도 정해져 있어. 근데 아까 64.8%라고 말씀드린 거는 투자사 입장에서도 그 포트폴리오가 나중에 수익률의 분포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지만, 담당 심사역 1인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투자한 거에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포도 이렇게 수렴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 바닥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의 심리 내지는 투자 바닥에서 투심이의 어떤 메커니즘, 그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많이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돈을 회사 내에서 뭐 공평하게 우리 3명이니까 100억짜리 펀드 이번에 10개 투자할 거면 3개, 4개씩 아주 공평하게 하자.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자기 이름으로 한 7, 8개, 6, 7개 깔고 딴 사람은 1개, 2개 또는 어떤 사람은 1개도 투자 못하고 하여튼 많이 까는 사람이 망하는 게 나오더라도 크게 속된 말로 대박 터지는 거 나오면 그 사람이 전체 손실 나는 것도 메꾸면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되는 구조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되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투심이 들어오면, 투심이는 IR은 그래도 대표이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투자사 입장에서 투자 자체가 본업인데 대표이사가 와서 얘기하는 이 IR 자리에서 속된 말로 이런저런 쌍욕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어려운데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대충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투심위를 넘어오면, 투심위에서는 투심이 끝나고 투표를 할 때 결국은 예스 할 거냐 노 할 거냐 자기 의견을 던지게 돼 있고, 그게 예스로 과반수 이상 떨어지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되게 크리티컬한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리고 완전 내부 프로세스니까 오만 얘기 나오면서 2시간, 3시간, 제가 얘기 들어본 투심이 여태까지 제일 길게 했던 회사는 8시간인가? 거의 그 정도까지 한 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나왔던 얘기 또 나오고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 그림에서 지금 담당 심사역이라고 제일 위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 회사는 투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대 17로 싸우는 것처럼 비유하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왜 투자할 만하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뭐 털어서 먼지 내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죠, 저번 주부터. 그래서 그 돈을 만일에 그 투자를 안 하면 그 회사 내에서 이제 그 재원이 남으니까 내가 만일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심사역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보이는 거를 적극적으로 들고 들어와서 진행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이렇게 이제 소위 대박 터지는 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되게 날선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제 이 바닥에서 경험해 보니까는 되게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투심이 같은 거 한번 하고 떨어지고 나면은 되게 빈정상하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몇 개월 또는 뭐 1년 이렇게 해서 이직도 되게 많고 이 바닥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투심의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우리 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상황에서도 설득이 되는 회사가 결국은 투자 가는 거고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로 다시 돌아가면 저번 주에도 몇 번 강조한 건 전체에서 대표이사가 자기 입으로 자기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뭐 미래 가치가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딱 IR 한 번이에요. 요때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저 자리가. 그러니까는 투심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저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저런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대표이사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이미 우리 회사가 투심이를 진행된다면은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 회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먼지 털려고 또는 공격하려고 들어올 건지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번 주에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뒤에서 얘기 드릴 3-2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관련돼서 실패 패턴, 남들이 실패하는 패턴이 그게 이미 거의 이제 정리되는 흔하게 실수하는 패턴이 24가지 있다고 저번 주에 이미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거죠. 어떤 회사든지 거기에 걸려드니까 자기 회사는 그게 우리 회사는 거기에 해당될 만한 그럴 만한 회사가 아니다. 왜? 어쩌고저쩌고 뭐 기술이 있는 건지 뭐 뭘 준비하는 건지 뭐 정말 사람이 좋은 건지 뭐 이런 얘기를 대표이사가 자기 입으로 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고 와야 되는 거야. IR을. 그냥 뭐 평범한 얘기 이런 얘기하고는 IR이 임팩트가 별로 없고 이 투심이까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 나올 만한 집중적으로 나올 만한 우리 회사를 공격하려고 나올 만한 얘기를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를 냉정하게 예측한 다음에 그거를 녹여 넣어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여기를 한참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오늘도 다시 좀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3-2에서 얘기 드리려는 게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맥락에 연결이 돼서 이제 다 투심이 부결 요인 그 중에서 이제 케이스별로 얘기를 드릴 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맥락을 이해를 하고 IR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여야 된다. 실수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만한 회사라는 거를 어필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듣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있어서 대표님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갖게 그러니까는 흥미를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회사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을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시 이제 3-2 들어가면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려는 거라서 투심이 부결 요인을 이제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형식적으로도 IR 자료를 만들 때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 여기 IR이 끝나고 나서 투심이까지 일정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한 달 정도 담당 심사역이 투자 검토 보고서 만드는 저 시간 정도가 절대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3주? 진짜 빠르면 2주? 근데 2주 안에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고요. 어쩌면 한 달보다 더 길어져서 뭐 한 달 반 정도는 오히려 갈 수 있더라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은 저번 주에 이 특히 이제 투심에 들어오는 요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담당 심사역 말고, 우리 회사를 계속 뻔질나게 찾아오는 담당 심사역 말고, 이 반대편에 앉아서 정작 투심이가 끝나고 나면 이 회사 투자하자 말자 투표하는 사람, 투표 권한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검토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IR 끝나고 싹 잊는단 말이에요. 자기 거 보기도 바쁘니까. 그러다가 한 달 뒤에 투심이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했지? 대표이사가 그러면서 자료를 꺼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항상 대표이사를 불러서 뭐 매번 저자직강 하듯이 뭐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또 계속 부르면은 대표이사도 저 회사가 관심 있어서 우리 회사를 계속 부르나 이러면서 기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진짜 투심이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여러 번 부르는 거는 부담이라서 그냥 IR 때 한번 부르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자료 놓고 간 거를 보는 거예요. IR 자료. 다른 사람들은 특히. 담당 심사역은 그래도 회사 찾아오면서 얘기를 더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달 전에 IR 듣고 한 달 동안 싹 있다가 한 달 만에 IR 자료 대표이사가 그때 무슨 얘기했지라고 꺼내서 보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가뜩이나 우리 회사 뭐 털어서 먼지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덕실 거리는 상황에서 뭔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면 줄수록 대표님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번 주에도 IR 자료의 형식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스티브 잡스 형식으로 만들지 말라. 스티브 잡스 형식이 그냥 이쁜 이미지 하나 떨렁 이런 거 집어넣어서 뭐 텍스트도 별로 없고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행사용에서는 맞거든요. 극장식으로 나한테 주목시키고 뭐 하기에는 다 맞는데, 여기 IR 투자 이 프로세스에서는 그런 식의 IR 자료는 망하는 지름길을 망하는 지름길. 제가 나중에 타사 사례 오늘 갖고 왔기 때문에 보여드릴 건데, 보면은 그냥 딱 직관적으로 요렇게 해갖고는 망필이다 그런 느낌 확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고, 컨설팅 보고서 형식으로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목적이고,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석 달 뒤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더라도 그때 대표이사가 무슨 얘기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야 되는, 그리고 정보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료 만드는 습관을 좀 들일 필요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컨설팅 회사들이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런 거에 숙달이 좀 잘 된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내용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걸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뒤에 챕터 4 넘어가면 IR 자료 작성, 피칭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스티브 잡스 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컨설팅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려는 거를 이제 사례 갖고 보여드릴 텐데, 형식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투심이 맥락을 이해해야 IR 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그냥 벙벙한 어디 트렌드 내용 이런 거 말고, 어떤 형태의 아까 이제 실패 패턴이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 회사가 집중적으로 공격받을 걸로 예상되는 거를 대표회사가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깊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거기서 이제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형식적인 거, 바로 이제 그러니까 문서의 스타일 측면에서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그러려면은 가장 효율적인 문서 전달, 문서 표현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컨설팅 보고서 형식이다. 제 경험상 보기에는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워낙 중요한 얘기인 거죠. 거기 기반으로 오늘 뒷얘기들이 다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투심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게 전체 프로세스에서 투자 될지 말지에 한 80% 90%좀 좌우하는 단계인 거예요. 투심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투심이 통과하고도 실사에서 가끔 떨어지는 회사들이 있고, 계약서 항목 조율하다가 또는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조정하다가 뭐 또는 특약상 조절하다가 떨어지는 회사도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주류는 아닌데, 투심이 부결 요인의 주류는 아닌데 그래도 왕왕 있으니까 오늘 또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떼서, 그래서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그 퀵으로 보여드렸던 이제 여기 넘어와서 얘기를 이제 드릴 거예요. 앞에 투심이 그 화면,
그 페이지 얘기 드린 거에 바로 이제 연계돼서 이제 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 페이지 보여드렸고 방금 전에도 한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투심이에서 그 우리나라 어떤 투자사를 찾아가도 그 투자가 되는 회사보다 투자 떨어지는 회사가 훨씬 많거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에 안 나서 그렇지 훨씬 많아요. 훨씬. 그래서 이제 투심이 부결 요인 주로 떨어지는 회사들의 패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대표님들이 그 중에서도 본인한테 해당될 만한 거를 뭐 투자 유치 활동을 하기 전부터 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를 하든지 또는 어떤 보완을 할 게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타이밍을 좀 띄워서 회사가 더 준비될 수 있을 타이밍에 뭐 투자자를 본격적으로 만나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특히나 해당될 만한 거. 그게 이제 주로 떨어지는 회사들의 그러니까 그 부결 나는 회사들의 패턴이 요 6가지에서 많이 좌우가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1, 2, 3번이에요. 여기서 3번은 챕터 4에서 IR 얘기하면서 사람 얘기는 거기에 맞물려서 얘기를 드릴 거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사람 얘기는 이제 챕터 4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거니까 요거는 떼고 요 1, 2, 4, 5, 6 중에서 특히나 여기는 지금 초기 기업들, 극초기 기업들 많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4번, 5번, 6번 오늘 얘기를 드리긴 드리겠으나 요 부분보다도 1번, 2번 그리고 1번, 2번 중에서도 1번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투심이 화면 띄워놓고 한참 얘기를 드렸지만 바로 넘어오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드릴게요. 저번 주에도 개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복습하실 분들은 복습을 좀 하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궁금하신 거는 요 채팅 창에다가 질문을 계속 날려주십시오. 그러면 정리해놨다가 쉬는 시간이든 전후로 더 이제 답변을 드리고 할 테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페이지가 요거예요. 요게 이제 워낙 중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실패 패턴을 빨리 찾아야 돼요. 방금 전에도 한 2-3번 벌써 얘기를 드렸어요. 투자가 되는 회사보다 떨어지는 회사가 훨씬 많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 모수가 투자 되는 회사가 요만큼이라면 투자 떨어지는 회사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훨씬 커요. 그러면은 성공 패턴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 실패 패턴이라는 것도 골라낼 수 있는데 이게 모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통계 배우듯이 이쪽이 여기서 나오는 패턴이 신뢰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신뢰성이 높다 함은 이 회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을 거야, 투자를 받았을 거야 라고 예측, 추정을 해서 그게 원인인 줄 알고 나도 따라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죠. 따라했는데 자기는 똑같이 한 것 같은데 투자가 안 되는 기업이 너무 많은 반면에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한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 나도 거기에 해당될 것 같다는 의심이 좀 들면 근데 그거를 보강을 하지 않고 해소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나와서 투자자를 만나고 뭐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투심이까지 간다면 아니나 다를까 나도 그 이유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되게 많다는 얘기가 신뢰도가 높다, 신빙성이 높다라는 표현이 그게 그 뜻이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성공 패턴에서 보통 사람 심리가 그렇긴 한데 쟤는 기사 같은 데 보면은 뭐 누구 투자 받았다고 그랬을 때 쟤는 요거 때문에 투자 받았을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따라하려고 해봤자 그게 그 회사가 투자 받은 이유가 아닐 가능성이 왕왕 또는 그러니까 특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약간 좀 일반인 좀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인 또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아마추어가 보기에는 그 원인 자체를 못 찾고 완전히 딴 데서 좀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원인이 성공 원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해봤자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실패 패턴이라는 거 워낙 모수도 많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분석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는 또 나름 정리도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대표님들이 실패 패턴, 실패했던 기업의 사례를 지금부터 조사할 필요도 없고 여기 기업들에 대한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은지, 해당될 것 같다는 게 자기 스스로도 의심이 좀 되면 그거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뭔가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좀 고치고,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단계라면은 거기에 다시 그 피드백을 갖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럴 수 있는 작업부터 하고, 자기가 자기 회사를 봤을 때도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는 여기에 안 걸려들 것 같아. 내가 스스로 봐도 자신 있어. 그러면은 그때 또는 그 스토리 라인을 적극 살려서 IR 자료를 만든 다음에 투자자를 만나면 아니나 다를까 투자자 반응도 이거 내가 예전에 보던 이런 류의 회사하고 좀 다르네. 대표님 얘기 좀 더 해보시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헛바퀴 도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이제 저번 주에도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실패 패턴에서부터 접근해라,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 보통 흔히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한 문장으로 정리돼서 인사이트 있게 딱 그러니까는 정제된 표현으로 한 게 저번 주에도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 띄워놓은 것처럼 총균세 머릿말에 보면 저 말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우리한테, 그러니까 투자를 준비하는 여기 계신 대표님들한테도 되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파란색 밑에 제가 요 문구를 해석한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려요. 적극. 근데 이제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측면에서 저번 주에도 요 24가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게 실패 패턴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고 훨씬 더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빈번한, 정말 어떤 기업도 뭐 여기 계신 분들 같은 이제 약간 소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어떤 경우에는 요청 들어오면은 뭐 한 300명, 400명 정도 모아놓고 강연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항상 제가 같은 얘기를 해요. 거기 300명, 400명 있어도 제가 장담한다. 여기 24가지 중에 어디 한 개라도 안 걸릴 만한 회사는 절대 없다. 삼성전자하고 구글도 리스크가 있는데 하물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회사 완벽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회사는 아무도 없다. 제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 돼요. 의심 가는 거를.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적극적으로 나는 그러면은 이게 해소가 되고 있나? 투자자가 나올 만한 질문이 뭐지? 그걸 스스로한테 날렸을 때 우리 회사가 요거는 좀 아직은 모자란 것 같네. 그럼 뭐 데이터를 더 보강을 하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거기서 디테일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 완성도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얘기 드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우측에 뭐 시장성, 사업성 이렇게 딱지같이 다 표시를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은 뭐 시장 문제, 시장이 작아서 1번처럼 여기 혹시 뭐 이런 여기 가로치고 지금 유아교재교구 이런 거 표시해놨지만은 저게 다는 아닌데,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뭐 저런 산업 분야가 약간 저평가 영역이 맞아요. 왜? 시장이 작아서 뭐 애도 안 낳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저런 기업들 같으면, 저런 업종에 있으면. 그러면 대표님들은 저기에 해당된다면은 자기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를 빨리,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거기가 IR 자료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시장이 작아갖고 뭐 그래 뭐 몇 년 지나도 뭐 그냥 몇 억 매출에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는 많이 봤는데 뭐 이거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면 뭐 원금이나 건지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제가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보라고. 시장이 작아서 그다음에 플레이어는 워낙 많으니까는 워낙 한 개 기업이 먹는 파이가 되게 작은 분야인데, 그래갖고 투자자가 보기에는 기승전 엑시트에서 언제 어떻게 엑시트하냐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최소한 원금을 건지고 싶어 하는데 뭐 잘해봤자 원금 건지는 이렇게 되면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생각이 글로 빠진다고. 그러니까 1번 U에 해당될 만한 기업 1번, 2번 이 틈새 시장에 포지셔닝 돼 있는 것들,
이런 분들 같으면은 빨리 적극적으로 저기를 지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 스토리를 살려야 되고,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IR 자료와 사업 계획서에 잘 안 녹아져 있으면은 훨씬 더 집중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 내용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3번, 특히 기술 기업에 해당될 만한데 저런 기업들 되게 많아요. 기술 좋아하는, 워낙 좋아하는 투자사들이 많아갖고 기술 기업들이 뭐 관심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긴 사실인데, 몇 년이 지나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처음에 뭐 기술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조만간 있으면은 바로 막 세상이 바뀔 것처럼, 여기 가로치고 적어놓은 것처럼 자율주행차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 얘기가 벌써 2015년 이때 우리나라에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기업 같으면 센서 만드는 기업인데, 거기 CTO가 서울대 물리학과 8호학번 수석 졸업, 80년대 학번이면은 서울대에서도 전국에서 1등부터 20등이 서울대 물리학과 간다고 그러던 시절인 거예요. 서울대 내에서도 클래스가 다르다고 그러던 거야. 근데 거기서 수석 졸업, 러시아 가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한테 박사학위 받고 온 그런 사람이 있는 회사인데, 거기 5년째 투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물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투자 크게 받았다는 회사들이 가끔 한두 개 기사가 나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약간 저평가 받는데, 이유는 뭐냐면 2015년 16년 그때쯤에는 그래도 막 트렌드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투자자도 워낙 트렌디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가, 이제 그러니까 2014년 15년 요때 한 1년 2년 요렇게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아직도 고만고만한 거야. 아직도 크게 현대자동차에서 한다 이런 생각, 이런 거 같지도 않고,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면. 그러니까는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김이 빠져갖고 그런 것들 되게 많은 거야. 드론 된다 그러더니 아직도 우리나라 보면은 드론 시장이 잘 없거든요. 그냥 농약 치는 시장밖에 없거든. 드론 그렇지. 요새 이제 다시 트렌드처럼 또 올라오는 게 UAM, VR 이런 얘기 들어오는데, 그것도 언제 될지 잘 모르겠는 거. VR도 된다 그러더니 도대체 몇 년째 된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 관심이 올라갔다가 한번 이제 확 꺾이는, 이런 것들이 패턴이 좀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 형성 자체가 이거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그 업종 전체가 좀 전체적으로 저평가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관련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다른 때 강연 자료 쓰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이런 거예요. 특히 기술 기업들 같으면 이제 다른 때 쓰던 강연 자료인데, 제가 미처 여기 저번 주에 여기 매니저님한테 전달 드렸을 때는 없었던 거라서 별도 파일로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다른 때 설명하다가 넣은 자료냐면은, 특히 이제 제조나 이런 쪽 기술 기업 중에서 좀 진입 장벽이 높은, 특히 자동차면 자동차, 비행기면 비행기, 또 그거 아니더라도 하여튼 여기도 제조업 하시는 분들, 또는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이나 어떤 파트너를 그런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 정부든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들 이름은 굳이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기 회사가 생긴 연도하고 요 몇 년 사이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조사한 거 이렇게 쭉 보시면 생긴 지 꽤 오래됐는데, 그리고 투자도 꽤 받았고 팁스 이런 거 통해서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그래갖고 받았는데, 아직 한 7년, 8년 지난 보면은 이 매출 수준이나 이런 게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은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기업 외에도.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좀 맞물리다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그 뒤에 오는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이제 약간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의 생각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포인트 관련해서, 요것도 이제 다른 강연 자료에 있던 건데,
그때는 좀 다른 포인트에서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강연이었어서 제가 이제 별도로 만들었었던 자료거든요. 이게 이제 기술 기업에 주로 포커스 맞춰서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하고 우리 캐즘 이론, 기술 수용 주기라고 그래갖고 캐즘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캐즘 이론 그래프 두 개를 같은 가로축이 같은 정도로 이렇게 쫙 스프레드 해갖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그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하이프 사이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이게 꼭 기술 기업이 아니어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뭐가 트렌드처럼 막 올라온다.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NFT 막 그러면은 쫙 올라오는 거예요. 뭐 기술이 성숙이 안 됐는데 관심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점에 이제 관심도가 올라갔다가 해보니까는 뭐 별로 안 되네. 뭐 아직 뭐 이러면서 관심이 확 식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확 떨어진다는 게. 같은 하이프 사이클이 그 패턴이 항상 어떤 분야든지 반복되더라 하는 그거를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견디고 올라오면서 성숙 단계로 뭐 기술도 올라가고 산업도 성숙 단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냥 거기 꼴짜기에 빠져갖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회사가 그런 경우도 있고 업종 자체거나 기술 그 자체가 확 관심 받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뭐 하여튼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건데, 그게 캐즘 이론하고 또 맥락이 일치하는 게 초반에 이제 얼리 어답터는 시장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매출 일부 나고 이런 것들은 그거 갖고 만족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얼리 어답터 시장이니까. 중요한 거는 매스 시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확산이 되려면. 그래야지 제대로 돈도 벌고 그러는 건데 그 틈을 못 넘어가고 꼴짜기에 빠진다는 게 캐즘인 거예요. 캐즘 이론. 그래서 여기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다. 이게 이제 주로 기술 기업 얘기를 할 때지만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게 꼭 기술 기업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산업 트렌드로 나타나는 산업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이 패턴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런 것들을 투자자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3번 같은 초기 기업, 그러니까 초기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극초기 기업에서 저런 거에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투자자는 하겠으나 이게 조금 더 지켜보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뭐 매스 시장으로 나갈 수 있을지 꼴짜기에 빠질지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니까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으니까 우리는 진짜 이거를 거치고 올라오는 거를 뭐 확인이 되면 그때 들어갔다. 이런 투자자가 이제 많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여기 특히 이제 기술 기업이거나 조금 이머징 단계의 어떤 산업, 업종 그런 데 포지셔닝 돼서 그 아이템을 갖고 준비 중이라면 그럴 만한, 그러니까는 우리 회사 같으면은 그냥 초반에 뭐 이렇게 약간 유행처럼 했다가 그냥 없어질 만한 게 아니라 뭐 이게 훨씬 지속적으로 갈 만한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와 또 회사가 그 분야에서 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맥킨지 보고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또는 미국 같으면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만한 회사가 뭐 투자도 받았어요. 뭐 얼마 밸류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갖고 얘기 갖고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뭐 미국 가서 투자 받아보세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 미국하고는 또 우리나라는 또 다른 시장인 거고. 그 이제 그거는 뒷부분에서 별도 제가 참고 자료 갖고 온 거 있어갖고 해외하고 비교하는 거는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빨리 자기가 해당될 만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 이제 제목만 봐도 지금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까지 드린 건데 제목만 봐도 대충은 이해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또는 제가 이제 여기 중간에 몇 개는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말씀을 못 드려서 내가 제목만 봐갖고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아까 Q&A 할 때 제가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설명을 더 드릴게요. 뭐 하나하나 하기에는 왜냐하면 어떤 분은 해당이 안 돼. 어떤 분은 해당될 수 있어도
그럼 이걸 하나하나 하고 있으면 옛날엔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 관심도가 이렇게 확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공통적으로 걸릴 만한 거 정도 위주로만 일단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7번에 보면은 플랫폼 사업 이런 것도 참 투자 잘 안 되는 영역이죠. 요새 특히나 더 그런데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워낙 중요하니까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까요? 여기도 지금 플랫폼 하시겠다는 분들 워낙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그 평소에 다른 데서 쓰던 강연 중에 사례를 넣었던 게 있어서 그거 갖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제가 저번 주에도 시작하면서 투자만 고려하실 게 아니라 저번 주, 이번 주 얘기 드리는 게 단순히 투자에만 걸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외부 자금 조달 수단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 정부 지원 사업, 두 번째 신보 기보 가서 대출 보증받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말씀드린 좁은 의미의 투자에 걸린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조금 돌아가서 그쪽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제가 한 5년 동안 예창패, 초창패 평가 들어간 거의 경험상 이제 그려본 건데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 사업을 계기로 이렇게 창업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부류를 나눠본 게 이거예요. 제가 보통 창업자한테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코트라에서 내부 직원들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스타트업 무역관 대상으로 뭔가 이제 세미나 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네 내부 직원들 역량 강화 교육 비슷하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생태계 좀 알고 싶다고 그래갖고 얘기하면서 했던 거고 올해 초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내부 직원들 워크숍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또 얘기했던 자료라서 창업자한테 보여주는 건 아닌데 이제 여기 지금 고향 빅인메이트에서 하는 강연은 워낙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래 처음부터 요청했던 거라 제가 이제 별도 자료를 보여드린다면 우리나라에 보통 4가지 부류로 나오는 것 같아요. 창업자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중장년, 청년 이런 거는 나이로 기준을 가르는 거긴 한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중에서도 뭐 하여튼 청년 창업자, 예비 창업자가 훨씬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색칠을 해놓은 건 의미가 뭐냐? 저 사람들이 주로 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대부분 다 플랫폼으로 떨어져요. 그게 뭐 커머스로 해서 플랫폼으로 오든 뭘로 해서 플랫폼으로 오든 대부분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을 얘기 드리기 전에 지금 일로 오는 건데 헤드 메시지에 제가 빨간색 적어놓은 거를 유심히 잘 보시면 저는 한 2009년 정도부터 LG에서 이제 전략 짜고 신사업하면서 그때부터 한 13년, 14년 정도 계속 플랫폼 쪽 보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플랫폼을 워낙 깐깐하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도 안 되는 걸 많이 봐서 LG, 뭐 SK, 삼성전자 뭐 이런 데서 뭐 돈 있고 사람 있어도 안 되는 거를 워낙 많이 봐서 저는 참 깐깐하게 보는 사람인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플랫폼은 승자독식 시장인 거예요. 승자독식. 그래서 업계 1, 2등 내지는 잘 봐주면 1, 2, 3등 그 중심으로 나중에 시장이 재편되면 거기서 이제 과점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속된 말로 떡고물을 다 나눠 먹는 이런 시장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플랫폼은. 근데 보면 이제 여기 2페이지를 보여드릴 건데 CB인사이트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이제 조사가 됐던 거.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밑으로는 우리나라 중기부에서 자체 유니콘 기업이라고 별도로 이제 선정한 것들. 그 2페이지 갖고 이제 재무 상태를 보여드리는 건데 손익 분포를 보여드리는 건데 저기서 지금 오렌지색으로 색깔 들어간 데가 다 플랫폼 기업이에요. 쭉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적자예요. 어마무시하게 적자. 근데 플랫폼 기업은 그러니까는 아까 헤드 메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승자 독식 시장이니까 빨리 저 1, 2, 3등, 1, 2등
저 안에 리딩 사업자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전략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플랫폼을 지향한다면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을 어떻게 꾸려갈지. 그냥 나이브하게 접근한다고 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플랫폼은. 플랫폼 하겠다는 데가 워낙 많아갖고 투자자들이 초기 기업일 때 플랫폼 투자 안 하는 투자자들 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 살아남는 거 보고 나중에 밸류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투자하겠다는 사람 되게 많다고. 반면에 플랫폼을 워낙 좋아하는 엑셀러레이터나 그런 사람들은 초기부터 또 들어가고 되게 호불호 강한 시장인 거예요. 이 분야 같으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적어도 절반 정도는 또 플랫폼 하시겠다는 분 많을까 봐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 드린 건데, 빨리 이 분야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거 이런 거예요. 쿠팡의 초창기를 생각하면, 마켓컬리 초창기 생각하면, 카카오톡의 초창기 생각하면은 기술이 없잖아요. 거기에 뭐 그게 뭐 원천 기술로 뭘 하겠어요. 기술 기업도 아닌 거지. 근데 대부분 뭐 마케팅을 쓰든 여기 헤드 메시지 적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뭐 쿠폰을 뿌리든 요새 마켓컬리 닭다리 계속 100원에 파는 것처럼 손해 보면서도 고객 일단 데리고 들어오려고 손해 보면서도 파는 거거든요. 다 마케팅 비용인 거죠. 뭐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하여튼 데리고 들어와서 가입자나 사용 트래픽 이런 거 지표를 올리면서 그거에 반응하는 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들어오기보다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성장세가 좋으니 요 기업에는 이제 1등, 2등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따라 들어가는 투자자가 많은 거예요. 이익보다는 그 지표를 보고. 그럼 여기서 투자 받은 기업은 다시 가속도가 이렇게 확 붙어서 올라가고, 투자 못 받거나 조금 받은 기업은 뭐 이렇게 정체되거나 스물스물 가고, 여기서 격차가 한번 벌어지고, 뭐 이 지표가 올라가면 요 기업은 그 다음 라운드에 투자를 더 높은 밸류에 또 받고, 뭐 이제 이게 결국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로 크는 게 성공 방정식이거든요. 그거는 틀리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경쟁자가 도태되면 남아있는 1, 2, 3등, 1, 2등 얘네들이, 카카오톡이 결국은 초반에 엄청나게 손해봤지만 거기에 이제 게임 엮으면서 거기에 이제 수익 모델이 뭐 그냥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 되듯이 뭐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이 워낙 어려워서 2007년인가 2008년에 우리나라 통신 3사 다 돌아다니면서 야, 너 우리 회사 안 살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통신 3사가 다 코판기 꼈다고. 야, 그거 뭐 기술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만들면 되지. 그거 뭐 만들 줄 몰라서 우리가 안 해. 왜 그런 걸 사고 앉아 있어, 그 가격에. 그래가지고 안 샀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속 뭐 김범수가 버티다가 자기 돈 집어넣으면서 버티다가 게임 엮으면서 이제 수익 모델이 확 돌아간 거긴 하죠. 하여튼 경쟁자를 도태시키고 나서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선순환이 도는, 이제 요렇게 가는 게 성공 방정식은 맞아요. 제가 여태까지 한 13년 본 바로는. 근데 그게 외국은, 특히 미국 전 세계에서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 뭐 하여튼 쟁쟁한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 많으니까 워낙 시장도 이제 글로벌로 하기도 해서 또 우리나라 로컬로만 도는 사업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경쟁자가 도태되고 나면 그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가 도는 그 효과에서 이제 쭉 올라가면서 떡고물을 다 먹는 이런 시장으로 가는 패턴이 있고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쟁자, 후발 경쟁자도 자꾸 나타나고, 또 옆에 있는 애가 돈 마케팅을 확 지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비용 민감도가 높고 뭐 여기서 절로 옮겨갔다가 여기서 또 프로모션 한다고 하면 일로 확 갔다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이제 쿠팡이나 마켓컬리 저 정도 했으면은 이제 돈 버는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이제 적자인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 성공적으로 플랫폼으로 이렇게 막 이제 뭐 이익도 나면서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거는 워낙 큰 회사니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체격이 맞지도 않지만 하여튼 좋은 사례만 보면 그런 것들을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리고 그 성공 방정식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투자로 버텨서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선순환이 돌아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로컬로 국내에 머물러서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싶은데도 그게 수익이 안 돌고 계속 적자로 가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 것 같다. 그게 이제 수치로도 나오고, 거기가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플랫폼을 안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봐, 아직도 못 벌잖아,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투자 받으면서 밸류는 엄청 올라가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별도로 다른 챕터가 있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가 잘 안 되잖아요. 오늘의 회 뭐 170억 이전에 투자 받았는데 전 직원 공고 사지겠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제 플랫폼 업체가 투자로 버티는 게 맞는데, 이게 밸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요새같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밸류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투자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순간 이익이 안 나는 구조라서 거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이 뭐 왓챠 뭐 나머지 다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액신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건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도 지금 플랫폼 지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투자자가 보는 포인트는 앞에 사례를 갖고 한참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사가 그 분야에서 1등, 2등, 1, 2, 3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업체인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아직 극초기 기업이면은 뭐 거기서 이익 나는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떤 지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액티브 유저, 뭐 트래픽 내지는 트랜잭션,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몇 가지 지표가 있을 거라고. 자기 회사를 이렇게 상징적이면서 정량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게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익스포넨셜하게, 그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뭐 월 단위로 이렇게 자기가 서비스한 거를 잘라서 보든 주 단위로 하든 1 단위로 하든 뭔가 이제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서비스 나왔는지 아니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이터가 이제 마련이 돼야 그걸 갖고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초기부터 플랫폼 좋아해서 들어가는 투자자 같으면 오케이, 나는 그럼 배팅하겠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돈 받아서 크는 걸 더 보여주면은 그 다음 라운드에서 또 플랫폼 좋아하는 사람 여기는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들어오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플랫폼을 지향을 한다면 자기 회사가 그냥 좀 열심히 해서 뭐 매출도 나고 뭐 이 정도, 그 얘기 갖고는, 그 스토리 갖고는 되지도 않고, 업계 1, 2등 안에 그 분야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자기 회사의 어떤 뭔가를 어필하는,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IR 자료 만들 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뭐 잘 모르겠네. 뭐 다음에 다시 보시죠. 뭐 지표 나오면은 그때 만나요. 뭐 이런 얘기밖에 못 듣니까. 그래서 하여튼 플랫폼 사업은 하겠다는, 그 7번 하겠다는 데가 워낙 많아갖고, 아까처럼 우리 보통 이제 창업자 들어오는 부류를 보면은 중장년, 청년, 그 다음에 고급 기술 인력, 그 다음에 교원 창업 쪽에 이제 교수 창업하는, 보통 이쪽은 이제 기술 사이드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얘기를 했는데, 청년은 그 중에서도 또 플랫폼 하겠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참. 그 중에서 1, 2등, 1, 2, 3등 고 하는 분야에서, 그 업종 분야에서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런 포인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자료 보여드리면서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드렸었고, 뭐 밑에 읽어보면은 쭉 그래요. 뭐 10번 혹시 여기 뭐 제조 아니더라도 서비스 중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주 산업도 참 저평가받는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계속 수주할 수 있으면, 요새 이제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죠. 국방 때문에, 그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회사에는 별로 해당 안 되고, 저기 대기업 현대로템이나 하나, 뭐 저기 한국항공우주 이런, 그러니까 카이 이런 큰 회사들 그쪽 얘기긴 한데, 요새 뭐 몇 조 원 단위로 뭐 장갑차를 뭐 수주했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 뭐 수주 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조그만 회사들이 수주 산업 쪽에서 그러니까 수주 성격의 사업으로 계속 뭔가를 판을 펼쳐 나간다. 그 얘기는 그냥 조그만한 게 그때 뭐 일회성으로 하고 또 이익률도 보통 높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다 보니까 보통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면 아우 그래 뭐 그게 또 일이 없어지면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저거대로 또 공격을 받고 뭐 11번처럼 규제나 뭐 이런 거 걸리는 것들 또 되게 크리티컬하게 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모빌리티 쪽은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 유사한 게 최근에 제가 어디 멘토링 해주다가 이제 본 내용이 반려동물 자가 진단하는 거 그거 불법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수의사가 난리를 치던데.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참 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규제 샌드박스를 일단 가야 되는 거냐,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 그럼 다 잘 되는 거냐, 뭐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보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유사한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고지고대로 안 믿는다니까. 제가 이제 다른 강연 자료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규제 샌드박스 얘기도 한번 했던 강연이 있어요. 그 어떤 강연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거는 창업자 대상으로 했던 강연은 아니거든요. 근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애초부터 몇 년 전부터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거 되면은 진짜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그래서 이제 저거 됐다고 그래서 투자도 받고 몇 년 전에 그런 기업들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만고만하게 가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뭐 하고 나서 규제 샌드박스 끝나면 뭐 자기 폐업하려고 한다. 왜냐면은 옆에 뭐 아까 폐차 중개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폐차 중개도 그 규제 샌드박스 통과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기 이익단체가 워낙 큰 데가 걸렸어요. 폐차 중개업회인가? 저것도 저한테 어떤 분이 멘토링 받다가 저도 파악한 내용인데 저기는 되게 살벌하더라고. 그래서 등살에 못 버텨서 자기 그 규제 샌드박스 끝나고 나면 그냥 폐업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내용인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규제에 걸리고 뭔가 이해관계자가 복잡 다단한 분야 이러면은 참 투자자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저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기가 그러면 규제 샌드박스를 어떤 마일스톤 갖고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그러면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정말 가능성은 있는 건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장 확산을 할 건지 뭔가가 되게 디테일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트렌드 얘기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그런 기업은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뺏겼나 싶을 정도로 그냥 똑같이 그 정도에서 그냥 벙벙하게 끝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여기 12번, 13번 혹시 여기 컨텐츠 기업들 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13번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또 되게 호불호가 좀 강한 영역이죠. 요새는 그래도 OTT 쪽하고 웹툰 때문에 뭐 그쪽에 주목을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인데 제가 다른 강연 자료에서도 컨텐츠 쪽도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웹툰을 만일에 여기 하시는 분들 중에 플랫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통계를 보니까는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다음 포함해서 카카오 계열 다 합친 거 3등 리디 합치면 80%던데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는 벌써 파레토 법칙에서 8대2로 이렇게 상위 3개 사업자가 뭘 이렇게 거의 과점하고 있는 시장?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가장 최근 통계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그냥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요새 트렌드가 맞지 그러면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런 통계가 약간 이제 고착화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낀다면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를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나타나갖고는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만의 경쟁력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준비를 한다면. 근데 그렇다고 웹툰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나름대로 거기는 또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딱 맞는 컨텐츠, 그러니까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튈 수는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웹툰이 요새 트렌드입니다.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자기 회사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면 왜 잘 될 것 같은 건지, 그 컨텐츠가. 그래서 제가 요약에서부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구체적으로 근거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지, 벙벙한 얘기 정도 해갖고는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되게 지금 케이스 몇 가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OTT도 마찬가지예요. OTT. 여태까지 뭐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때문에 사실 이 분야가 몇 년 동안 확 올라온 거 맞죠. 근데 저도 이게 9월 말에 다른 데서 강연했던 자료인데 좀 내용을 찾다 보니까 약간 이 분야도 낌새가 좀 이상하더라고. 제작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맨 밑에 있는 QR 요 기사를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요 페이지 자체를 좀 보시더라도 동남아 이런 데 가면은 중국, 인도, 터키, 일본이 훨씬 싸게 만든다는데 컨텐츠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컨텐츠가 계속 뭐 이렇게 될 거냐, 뭐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제 요새 컨텐츠 분야에서는, OTT 분야에서는 뭐 세미나나 이런 게 또 많은 것 같더라고. 그 이제 저런 트렌드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은 전략도 짤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준비하는 저런 상황에 안 빠지는 자기 회사만의 경쟁력, 차별성, 자기 회사,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왜 된다라고 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자꾸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벌써 오늘만 해도 몇 번 반복을 했는데, 그래야 투자자가 듣기에는 이거 여태까지 보던 그런 회사하고 좀 다르네. 대표님 얘기 좀 더 해봅시다.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수록 자기만의, 자기 회사만의 되게 독특한 차별적인 경쟁력 있는 그런 IR 자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남들도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오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 패키지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서류가 막 경쟁률 30대 1 되면 발표가 2분의 2배수밖에 안 뽑는데 거기서 28배수 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다 비슷비슷한 데 있으니까 첫 장 보다 보면 뭐 여기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네, 뭐 이러면서 트렌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저번 주 이번 주에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거 들었으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투자자가 일단 첫 페이지 딱 보면은 이거 시장 얼마짜리지? 뭐 이거 수익은 나긴 나는 건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지 않나? 뭐 이 경쟁력이 있긴 있나? 뭐 이 질문부터 하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24가지가. 자기가 어디에 해당될 만한지 빨리 찾아야 돼. 적어도 1개, 2개는 걸린다고 저는 항상 얘기 드린 거고, 찾다 보면은 한 5-6개 걸릴지도 몰라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IR을 하면 질문이 거기에 집중 포화, 거기서 계속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뭐 여기는 뭐 경쟁력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거기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가지 뭐 몇 가지만 갖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기 그러니까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그 첫 페이지에 제가 연재 기사나 그 책에 표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또는 가장 최근에 올렸다는 그 한국 벤처 투자에 올렸다는 그 연재, 그거 보시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복습을 이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저걸 하나하나 설명을 달아놨어요. 저번 주에 이게 보여드린 거고, 특히나 요 맨 밑에 있는 QR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얘기 드리는 저 IR 작성, 요 실패 패턴을 반복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거를 가장 최근에 올린 연재니까 참고해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안 하셨으면은 다시 캡처를 좀 해놓으셨다가 꼭 하나하나 좀 읽어보세요. 특히나 자기가 해당될 만한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냉정하게 정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할 수 있는 회사는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렇지 못한 회사는 계속 1년, 2년 헛바퀴 도는 회사 되게 많고. 제가 앞에서 2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반응이 평소에 좀 있었었어요. 그래갖고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벤처기업협회가 그 보통 연중으로 IR을 한 15번인가 20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담당자가 회사 이름을 이렇게 가려요. 그리고 한두 줄짜리 이렇게 설명 달아갖고 한 10개 기업을 PDF 한 장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갖고 쫙 뿌려요. 요번에 10월 달에 IR 데이에는 어떤 기업이 옵니다. 관심 있는 투자자들 오세요. 뭐 이렇게 쫙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이름 노출하면은 뭐 관심 있으면 먼저 만나면 자기는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행사를 잘 되게 하려면 일단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페이지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 한두 줄짜리 설명만 봐도 맨 우측에 있는 컬럼처럼 질문 포인트가 있어요. 딱 저거만 보면은.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류 보다 보면은 요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거야. 요런 거를 못 넘어가는 케이스를 많이 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이 들어온다고. 저런 데 가서 뭐 7분짜리 10분짜리 하면 저기부터 설득이 돼야 되는 거야. 저 대표이사가 제가 전화를 못 갔는데 만일에 저 질문 나왔을 때 대답 잘 못하면은 그러면 뭐 그냥 나중에 네트워킹 데이 할 때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 거지. 근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반응이 좀 달랐을 거고. 저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라고 여기다 적어 놓은 거지만 저게 사실은 저런 행사 가보면 한 40-50명 투자자 있으면은 또 남들도 투자자도 생각이 비슷해서 내가 질문을 안 해도 꼭 남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저 포인트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투자 받으려면 빨리 찾아야 돼. 자기한테 해당될 만한 걸.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뒤에 거를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와서 그 쉬기 전에 한 80초짜리라서 짧아서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해외 시장 진출하는 여기 16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가 뭐 업종 볼만하고 시장이 작거든요. 그나마 커머스 이런 게 뭐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사니까는 뭐 매출이나 이런 규모로 보면 큰 것 같지만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적자고 뭐 이런 기업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제 해외 나가는 거를 되게 고려해 보실 만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분들도 뭐 진짜 많고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은 그러면 해외 나가는 거를 아예 초반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뭐 전략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가지시는 게 정상일 수는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게 우리나라의 글로벌 그 창진원에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2020년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2020년도 끝나고 그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보이는 스타트업 부트캠프, 500 스타트업, SOSV 이런 데 같은 데가 직접 들어와서 그 한국 기업 하나씩 매칭돼서 멘토링 해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1년이 돼서 2020년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창진원에서 그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타트업 부트캠프 담당자가 1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거를 기반으로 한국 스타트업이 왜 해외 진출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한 16분 정도 되는데 저걸 다 보여드리기에는 좀 너무 많고 그 이제 핵심만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이 5가지 포인트, 문화, 언어,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국에선 되는데 이제 외국 나오면 잘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 투자 못 받는 문제. 5번째 마케팅이나 세일즈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시사점이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 캡처를 해 놓으셨다가 특히나 이제 해외 진출 같은 거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그 전에 전략을 짤 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라. 그걸 하기 전에 볼만한 참고 자료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한 자료는 아니에요. 스타트업 부트캠프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고 제 경험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코트라에서 그 스타트업 무역관들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
그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창업자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코트라나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런 데들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거 하는 기관들 담당자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여드리면 제가 봐서 해 나갈 수 있으면은 땡큐죠. 시장도 훨씬 크고 뭐 공이 한 2개, 3개 정도 더 붙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니까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간 케이스를 잘 못 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많은 기업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럴까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지. 나가면 좋은데 막상 나가서 그렇게 막 나가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업을 잘 못 보니까. 근데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냥 시사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미국, 유럽을 가기에는 기술 기업이 나가기에는 기술이 딸리고 거기에 훨씬 좋은 기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국 기업을 쓸 이유가 없고 서비스로 나가기에는 아까 플랫폼 얘기 워낙 많이 드렸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회사가 있긴 있는데 약간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아까 프로덕트 로컬라이제이션 이 얘기가 좀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게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뭐 카톡 뭐 국내 서비스죠. 뭐 중동 같은 데 가면은 뭐 많이 쓴다고 말은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한국 서비스지.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 혹시 또 일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일본 나가기에는 일본은 또 워낙 독특한 나라여서 일본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잘 나간 데를 못 본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은 참 저렇고 중국 예전에 중국 시장 크다 그래갖고 중국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돌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또 참 자국 내 어떤 생태계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시 하니까는 참 중국 제대로 나간 기업 못 본 것 같고 하이테크를 인공지능이나 이런 하이테크를 얘기하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쉽지 않고 맨 밑에 있는 구소련, 아프리카, 뭐 중남미, 중동 얘기하면은 하려는 대표이사도 잘 없지만 저 얘기해갖고는 투자자가 시장을 잘 모르니까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남는 거 정도가 동남아인 것 같아요. 동남아는 여태까지는 그래도 그런 인상은 좀 있거든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한국에서 통하는 거를 갖고 나가면 눈높이는 그러니까 계속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베트남 이런 데들 보면은 태국도 그렇고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자국 내에서 공급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뭐 이렇게 좀 잘 들여와서 또 이게 우리나라처럼 제도나 무슨 규제 이런 것들이 또 심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 측면에서 좀 수월하게 들어가는 면이 아직은 확실히는 좀 있다고 보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직방을 뺏겨서 그대로 아예 한국 기업인데 베트남 가서 그냥 사업을 하는 거 한국에서는 하지도 않고 야 한국에 있었으면 얘는 직방에 소송 걸렸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서 가는 기업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있기는 하니까 혹시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한번 공부는 더 해볼 필요는 있지 않냐. 근데 저기도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싱가포르는 원래 이제 스타트업 이런 데 활성화하면서 선진국이었고 그 세 개 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스타트업 허브 삼각지라고 그러나 삼각주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스타트업들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스타트업 활성화한다고 그러면서 활성화 정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제 또 경쟁도 심해지고 그럴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아직은 좀 기회의 땅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는 검토를 좀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녹여넣어서 이제 투자자하고 얘기하는 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없고 뭐 뭔가 없으면은 아 좋은데 뭐 아직 그거까지가 그거 정도 갖고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고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하겠다 이런 반응을 얻을 수는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시장 측면에서는 저 정도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이제 장단점이 나뉘는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말씀은 드렸고